태종의 사랑, 신빈 신씨의 딸 정신홍주. 조선의 세 번째 왕 이방원은 피로써 왕자를 얻은 사내였는데 왕자의 난으로 형제를 베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은 그는 권력을 얻었으나 마음은 늘 황량했다. 궁궐의 화려한 기둥들 사이를 거닐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밤이 되면 핏빛으로 물든 과거가 그를 찾아왔다. 형제들의 마지막 눈빛, 아버지 태조의 분노 어린 표정,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는데 권력이란 것이 이토록 무겁고 외로운 것임을 그는 왕자에 앉아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곁에는 두 여인이 있었다. 정비 원경왕후 민씨는 세종대왕의 어머니이자 왕실의 기둥이었는데 그녀는 현명했고 단호했으며 왕비로서의 품격을 한치도 잃지 않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방원의 마음속 깊은 곳을 채워주는 것은 다른 누군가였다. 그 황량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준 여인, 신빈 신씨가 바로 그였다. 신씨는 본래 원경왕후의 몸종이었는데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문매는 총명했고 말씨는 부드러웠다. 궁중의 수많은 나인 중에서도 그녀는 유난히 사람의 마음을 편히 해주었는데 화를 내는 이에게는 잔잔한 물처럼 다가가 마음을 가라앉혔고 슬픔에 잠긴 이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건넸다. 원경왕후조차 그녀를 신임했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신씨를 곁에 두곤 했다. 어느 봄날 이방원이 후원을 거닐다가 신씨를 보았다. 그녀는 꽃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단정한 자세와 맑은 눈빛이 단순한 시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방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만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대는 누구의 시녀인가? 이방원의 목소리에 신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왕의 얼굴을 보자 재빨리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다. 전하, 원경왕후 마마를 모시는 나인 신씨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두려워하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이방원의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이방원은 자주 신씨가 있는 곳을 지나갔고 어떤 때는 일부러 그녀를 불러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신씨는 군주의 곁에서도 두려움보다 온기를 남겼는데 그녀의 조용한 웃음은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그녀가 건네는 차 한 잔에서조차 위로를 느꼈다. 원경왕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현명한 여인이었기에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는데 왕자의 난으로 얼룩진 남편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알았다. 어느 날 밤 원경왕후는 신씨를 불렀다. 전하께서 그대를 좋아하시는구나. 신씨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원경왕후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두려워 말거라. 나는 화가 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가 전하를 잘 모셔드리길 바랄 뿐이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방원은 신씨를 후궁으로 삼았다. 몸종에서 후궁으로, 이는 조선 왕조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조정의 대신들은 술렁였고 일부는 간언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방원은 단호했다. 그는 피로써 왕자를 얻은 사람이었고 이제 자신의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하고 싶었다. 태종은 신씨를 아꼈다. 그녀는 매년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셋과 딸 7, 모두 10명의 자녀를 낳았고 모두 건강하게 자랐다. 이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는데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대에 10명의 자녀를 모두 무사히 키워낸 것은 신씨의 정성 덕분이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았고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쏟았다. 태종은 그런 신씨를 보며 흐뭇해했는데 왕권을 다지느라 바쁜 와중에도 신씨의 처소를 자주 찾았다. 신씨의 성품이 온화하고 세심했기에 왕의 사랑이 오래갔는데 그녀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원경왕후를 섬기던 시절의 겸손을 잃지 않았고 왕비와 다투지 않았으며 세자였던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에게도 항상 공손했다. 궁궐 안에서는 후궁들 사이에 암투가 끊이지 않았는데 신씨만은 그런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후궁들을 중재하고 위로했으며 원경왕후를 여전히 주인으로 섬겼다. 어느 날 태종이 신씨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다른 후궁들처럼 권세를 탐하지 않는가? 신씨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하, 제가 누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과분합니다. 몸종이었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옵니다. 태종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신씨만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했고 감사할 줄 알았다. 시간이 흘러 신빈 신씨의 장녀 정신옹주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 정신옹주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총명했는데 어머니를 닮아 성품이 온화했고 글씨를 잘 썼다. 태종은 이 딸을 무척 사랑했는데 10명의 자녀 중에서도 장녀라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그 성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은 딸의 혼처를 신중하게 골랐다. 궁궐 안에 앉아 호적을 펼쳐보며 조선 팔도의 명문가를 살폈는데 문벌도 좋아야 하고 인품도 훌륭해야 했다. 마침내 그는 연한 이씨 가문을 택했다. 이 집안은 고려 말부터 명문으로 이름났는데 가장의 이름은 이속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기사는 호조판서를 지냈으며 할아버지 이원발은 고려의 공조전서였다.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사대부 가문이었기에 태종은 만족했다. 내가 사랑하는 신씨의 딸이니 가장 훌륭한 집안으로 보내야겠다. 태종은 사자를 보내 혼인을 전했다.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었는데 보통이라면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해야 했다. 그러나 이속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사자가 돌아와 전한 말에 태종은 경악했다. 이속이 뭐라 했는가? 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록 옹주이시나 그 어머니가 몸종 출신이라 하니 감히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옵니다. 순간 궁궐 안이 얼어붙었다. 태종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는데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를 베었던 그 사내가 정적들을 숙청하며 권력을 다졌던 그 군주가 다시 깨어났다. 감히. 태종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고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 내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하고 내 부인을 모욕하였느냐. 태종은 즉시 명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속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라. 그 가족을 노비로 삼고 그 아들은 평생 장가를 가지 못하게 하라. 연한 이씨 일족 중 벼슬에 있는 자는 모두 파직하고 3대에 걸쳐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 명이 떨어지자 관리들이 즉시 움직였다. 연한 이씨의 저택은 하루아침에 포위되었고 재산은 모조리 압류되었다. 이속과 그의 가족들은 궁궐로 끌려왔는데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태종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명문가가 순식간에 몰락했고 당대의 사대부였던 이속은 천민이 되었다. 이 소식은 조선 팔도에 빠르게 퍼졌다. 신빈 신씨의 출신을 감히 입에 올리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는데 태종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신분이 미천하다고 왕이 여인을 모욕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정작 신빈 신씨는 이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 이속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그날, 그녀는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태종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말했다. 전하,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옵니까? 태종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먼저 그대를 모욕했다.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신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권력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도 알았다. 그녀는 친척들을 불러 당부했다.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권세는 오래가지 않는다. 교만하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왕의 곁에서 묵묵히 살았다. 그러나 정신홍주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이속 가문의 일 이후로 어떤 사대부도 감히 정신홍주와의 혼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의 딸이지만 어머니가 몸종 출신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대부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속에 예가 있었기에 공개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은밀히 피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정신홍주는 조용히 세월을 보냈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책을 읽고 글씨를 썼으며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다. 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혼인한 친구들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태종은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때부터 신빈 신씨가 왕의 곁을 지켰다. 태종은 점점 병들어갔고 신씨는 밤낮으로 그를 돌보았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어느 날 밤 태종이 신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외로움에 쓰러졌을 것이다. 왕자란 것이 이토록 차가운 줄 몰랐다. 신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전하, 신분이 낮았다 한들 전하를 모실 수 있었으니 그저 영광일 뿐입니다. 태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나만을 보았다. 1422년 5월 태종은 세상을 떠났다. 신씨는 태종의 임종을 지켰는데 왕이 마지막 숨을 거두자 그녀는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의 엄격한 금기를 깨고 남편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신씨는 매일 불공을 들이며 왕의 명복을 빌었다. 아침이면 절로 가서 경을 읽었고 저녁이면 태종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세종은 그 정성에 깊이 감동했는데 금으로 불경을 새기게 하고 절에 봉헌했다. 그 후로 신빈 신씨는 궁중 내명부를 총괄하는 실질적 여주인이 되었다. 세종은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대했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신씨는 세종을 친아들처럼 아꼈는데 그가 한글을 창제할 때도 정책을 펼칠 때도 묵묵히 지지했다. 궁궐 안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막강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1435년 신빈 신씨는 6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종은 국모에 준하는 예우로 조문했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었고 우리 모두의 어른이셨다. 그분이 계셨기에 왕실이 화목할 수 있었다. 신씨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조정의 대신들까지 조문했다. 몸종으로 태어난 한 여인이 조선 왕실의 어른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그녀의 장례는 성대했는데 궁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묘를 조성했고 세종은 직접 비문을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장녀 정신홍주는 끝내 혼인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랑도 왕실의 권위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정신홍주는 홀로 궁궐에서 여생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조용히 살았다. 그녀는 동생들이 혼인하는 것을 보았고 조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의 가정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훗날 사람들은 정신홍주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안타까워했다. 신분의 벽이 만든 비극이었고 사랑과 권력이 충돌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태종이 신빈 신씨를 사랑한 이유는 단순히 미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력의 피비린내 속에서 그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단 한 사람이었다. 형제를 베고 정적을 숙청하고
수많은 피를 흘린 끝에 얻은 왕자였지만 그 왕자에 앉은 이방원은 결국 외로운 사내에 불과했다. 신씨만이 그 외로움을 이해했고 그를 위로했으며 그에게 따뜻함을 주었다. 신빈 신씨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기를 원했고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몸종에서 왕의 여인이 되어 왕의 마음을 위로하고 왕실의 어른이 된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진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신분의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사랑은 권력보다 강했으나 신분보다는 약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고 정신옹주가 남긴 비극이었다. 역사는 이들을 기억한다. 사랑했던 왕, 겸손했던 후궁, 그리고 희생당한 공주를. 그들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준다. 신분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